네, 지금부터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 시리즈 그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2024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역할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매월 지역을 찾아가는 시리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소통을 시작으로 5월 가족, 6월 학습, 7월 이해, 그리고 8월은 성찰로 이곳 용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크게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의 시간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은진 장학관님께서 경기교육 정책 중 가정연계 인성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공감의 시간으로 정우열 원장님께서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을 하신 뒤에는 강사님과 직접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소통의 시간으로 현장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결심이란 주제로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는 분인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정연계 인성교육 정책에 대해 안내해 주실 우리 이은진 장학관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진 장학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가정연계 인성교육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다시 인성으로라는 이 말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가듯이 그리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다시 인성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저희가 경기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가정연계 인성교육 그다음에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월 달에 YTN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보다 인성이다. 6년 동안 수능 점수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인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인생에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그 인성교육을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인간성은 무엇인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선을 바탕으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기반한 인성을 말하는 것이며 역량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저희가 도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앞서 보시는 화면에 투게더라는 이제 글자가 있습니다. 투게더의 T를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 인재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의 인성 브랜드를 올해 투게더로 정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T에 있는 사람 모양을 잘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듯이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이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같이 모든 교육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저희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성 기반 학교 교육 과정과 가정 연계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정책 연구 용령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경기 인성교육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의 그 인성의 범주는 크게 도덕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나누었고요. 이 인성들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도덕적 인성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으로는 예, 효, 정직과 같은 것이 있고요. 공동체적 인성은 존중, 배려, 협력, 책임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수행적 인성에서는 인내, 끈기, 용기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적 인성에서는 메타인지와 창의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도덕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으로 무엇보다도 학교와 및 가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기 인성교육 모델,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저희 인성교육의 정책은 3C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3C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컬처, 두 번째 커리큘럼, 세 번째가 커뮤니티입니다. 컬처라는 것은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문화가 인성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1교 1인성 브랜드 만들기 활동을 저희 중점 사업으로 정하였고요. 이 브랜드라는 것을 학교에 안내할 때는 인사 잘하기라든지 존중의 말 쓴다든지 사소한 것부터 다 포함해서 그런 교육부터가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었을 때 인성 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 저희 부서에서 만든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3C의 접근으로 학교 현장을 통합적 지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인성교육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확산하여 학생의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정과 함께 이제 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배포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인성교육 펼치기라는 자료를 학교에 보급했고요. 크게 두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교과나 또는 프로그램 예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버전이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적 인성에서 강조하는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네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확대하고자 저희가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개 교를 시작으로 출발하였으며 올해는 74개 교에서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학교에서는 필수 과제로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 문화나 교육과정,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그 결과가 연말에 공유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저희가 학교로는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하실 수 있는 PPT와 시나리오를 보내드렸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자녀 인성교육 위한 학부모 역할이라는 것을 주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탑재하였습니다. 10분 내외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학교 급별로 경기교육 인성교육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가정연계 인성교육 예시를 담아드렸습니다. 특히 초중고가 학생들 성장 단계별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드렸으며, 저희가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든지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용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동영상에 탑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연계 인성교육의 예시를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동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별로 약간 사례를 다르게 들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모님이라도 중학교랑 고등학교 예시를 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랄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저희가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인성교육 예시는 예를 들어서 뭐 친밀한 가족 문화 만들기를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그 중에는 뭐 칭찬하기, 스마트폰 없는 날 실천하기, 가족의 운영하기 등을 예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밥상머리 인성교육 실천에 관한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인성교육은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밥상머리 인성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상식과 지식을 섞어 문화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체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오늘 계속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부모님들께서도 맞벌이가 많으시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학원이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겠으나 같이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통도 하시고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가정연계 인성교육 예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또 중학교가 되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중학생쯤 되면 이제 문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할지, 또는 그에 따른 부모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 자료를 실어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지오3 채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법에 중점을 두어서 고등학교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계는 제가 1단계와 2단계만 말씀드릴 건데요. 1단계에서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십사, 그런 내용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 후 바라는 바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딸을 키울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엄마 나 영어 문제 2개 틀렸어 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2개나 틀렸어? 2개나 틀렸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박차고는 안 나갔지만 밥을 다 먹고 방에 가서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딸을 위로해주고 남편은 또 저는 혼내켰어요. 아이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이후로 정말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엄마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2개 틀렸어. 그래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그래 걱정했어. 다음부터는 시험 잘 보면 되지. 이런 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걸 이제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고등학교 버전의 가정연계 인성교육 동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 끄덕끄덕하는 부모님 계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 격한 공감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책 소개를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정연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멘토는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지금 살짝 깨져 있는데 24, 12, 365, 만,
35,001%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 12달 365일입니다. 어떤 일을 전문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35,000번은 뭘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루에 35,0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1%도 안 되는 약 150번 정도의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과연 물려줄 거는 무엇인가? 자녀에게는 앞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날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께서 제일 처음에 부모님이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각자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성교육을 잘 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다양한 능력과 인성을 잘 갖춘 미래 인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노력들이 모두 확산되어서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그런 인성교육을 잘 받고 인성교육 기반이 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밭에 수국이 많이 피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시에 보면 나 하나 꽃 피어 이제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면 결국 온통 풀밭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어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인성교육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있는데 그 박진영 씨의 인성교육이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 소속 가수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는 진실과 성실과 겸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그 소속사에는 다른 소속사에 비해서 가수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부모님들 또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가 모두 다 함께 투게더의 정신으로 인성교육을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된 가정연계 인성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성스러운 교육을 준비해 주신 이은진 장학관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메인 순서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강의해 주실 정우열 원장님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우열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독자 23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EBS 행복한 교육세상, 육아를 부탁해, CBS 세바시 등에 출연하셨고요. 저서로는 상위 1%의 비밀은 공부정서에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건네는 육아 등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열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아, 네. 저는 가까이 갈수록 편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성찰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안 와요. 성찰을 너무 애매하잖아요. 물론 이유가 다 있으시고 한데 비교적 뭐 진로 이러면은 막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족 이래도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성찰이 뭐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성찰이 뭔지.
그랬더니 뭐 대충 느낌은 알지만 내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보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반성도 하래요. 자존감 너무 뻔한 얘기 같죠? 하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3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첫 번째, 자율성은 주인공이 나다예요. 내가 이 삶을 주도할 수 있다. 내 행동도 주도할 수 있고 내 감정도 주도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관계성은 내 주변에 내 편이 있다. 좋은 관계가 있어서 내 편이다. 지지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유능성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된 나의 삶에 딱 대입을 해보세요. 부모가 되고 나서 자존감이 올라간 분 진짜 있으면은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첫 번째 그 자율성이 자기 조절감인데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느낌은 나에 대한 너무너무 큰 상처가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성찰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했겠죠. 다음부터는 화내지 말자. 제가 이제 태교하시는 분들 강의를 가끔 가면은 이제 물어봐요. 어떤 결심을 하냐? 엄마가 되면 뭐 할 거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딴 건 못해도요, 애한테 화는 절대로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무조건 내게 돼 있다. 누군 뭐 화 내고 싶어서 내요? 낮에 버럭, 밤에 반성. 이게 한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버럭, 반성, 왔다 갔다 계속하죠. 하루에 2바퀴도 돌고 3바퀴도 돌죠. 아침에 등교시키면서 버럭. 보내고 나면 마음에 안심이 찾아와요. 미안해. 이따 오면 잘해줘야지. 이따 오면은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버럭. 또 반성. 이따 잘해줘야지. 근데 밤에 잘 때는 또 밤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미안해 내 새끼. 천사 같은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상처를 누가 받을까요? 엄마가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막 성찰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평안과 동시에 성찰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고 현타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못 들어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별것도 아닌데. 별거입니다. 나한테는 별거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독립적인 인격을 막 형성해 가죠. 그래서 막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해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죠. 중요한 때인데. 책 보면 다 나오죠. 독립적인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정상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비정상인데 책은 정상이래. 아이도 사람입니다. 아이도 독립적인 인격이 점점 형성되어 가는 게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춘기의 제일 큰 어려움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있죠.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중고 될수록.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부딪힐까?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는 겁니다. 나와 남.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관계. 나와 남. 우리 애는 나예요, 남이에요? 나예요? 남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나 빼고 다 남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남인가요? 남이에요. 그럼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남인데 문제는 내가 이 균형 감각이 있냐 없냐예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을 진짜 많이 상담해서 접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관심의 포인트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남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남이에요.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인간관계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기적이니까? 아니에요. 이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자체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치게 기준이 높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이렇게 돼요. 아이한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한테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게 좋은 엄마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로봇이면 맞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 얘기 지금 돌려서 드리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애 챙기느라고. 그거 다 일단은 중심에 나를 두지 않으면 나는 뒷전에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나를 중심에 두라고. 시간. 저는 이제 효능감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자존감에서 중요한 게 육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요즘에 방송들이 많죠. 육아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바꾸는, 해결하는, 동물처럼 해결되는 느낌을 많이 줘요. 물론 전문가는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출을 해야 되고 극적인 거를 금방 바뀌는 걸 보여줘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서. 근데 절대로 금방 안 바뀌어요. 몇 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물처럼. 식물이 잘 자라면 좋겠는데 자꾸 삐뚤어 자라. 내가 보기에 삐뚤어 자라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자라 이렇게 막 당겨야 돼요. 당기다가 뿌리 뽑혀요. 뿌리가 밑에서 뽑혀 있는 줄 모르고 위에서 당겨가지고 이쪽 보고 있다고 잘 크고 있구나. 내 마음 안심하게 되는 거. 하지만 밑에서 어떤지 수면 아래에 있는 거는 모르고 그게 바로 정서거든요. 우리 아이의 정서가 어떤지를 잘 보려면 내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느낀다니까요. 지금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내가 내 마음 얘기 못해요. 편해 보여야지 내 마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나의 뇌 에너지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뇌 에너지는 두 개가 있어요. 생존과 관련된 뇌, 쾌락과 관련된 뇌. 근데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거, 우리 가족을 돌보는 거, 또는 내 일을 하는 거 다 생존과 관련된 뇌예요. 생존과 관련된 뇌만 돌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번아웃이 와서 결국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쪽, 쾌락과 관련된 뇌를 돌려야 돼요. 쾌락과 관련된 뇌가 뭔가요? 생존과 관련된 거 빼고예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요? 쓸데없는 짓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쓸데없는 짓 해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성찰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부모도 사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우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환호성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서 안내드린 대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잠시 가져와 볼까 합니다. 10분 뒤에는 사전 신청 질문과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으로 강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뒤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순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 강사님과의 대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질문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이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원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을 또래보다 늦게 시작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주눅 들어 있습니다. 수학과 달리 영어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데 공부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고 내적 동기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좀 내적 동기를 높여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여기 현장에 계신 거죠? 아,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왜냐면은, 이게 질문이, 영어 학습 얘기하시다가 수학과 비교를 하다가 주눅 들고 소극적인 얘기 하다가 갑자기 공부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참석자분들은 최근 제가 쓴 책, 공부정서 관련된 책을 받으셨을 텐데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볼 때 부모의 색안경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주눅 들어있다, 소극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부모의 나예요. 근데 아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주눅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부모가 자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색안경 때문에 내가 무슨 색안경 끼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추정되는 거, 이런 스토리일 때 추정되는 거는 굉장히 흔합니다. 내가 공부에 대한 위축된 마음이 있어. 특히 영어에 대한. 근데 우리 애가 위축돼 있어. 이거는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 확대가 쫙 돼요. 아이가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너무 못 알아듣겠어. 이 한마디 들었는데도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동일시하고 투영하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일까요? 안 투영하는 부모 있을까요? 부모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자식을 나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아이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색안경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초중고 분들이 많으신데 초중고 때는 학습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학습과 관련된 나의 마음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분은 안 오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자신감 좀 가져 이런다고 가져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부모가 색안경을 끼고 너 왜 이렇게 주눅들 있어? 자신감 가져. 말로는 그랬구나가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렴이지만 그랬구나 자신감을 가지렴 간절하게 돼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가 느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눅들어. 내가 지금 뭔가 다 힘든데 엄마가 내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척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의 내 마음을 아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해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 내적 동기 이게 결국엔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중요한 기본은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은 자기가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점점 형성됩니다.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될수록. 근데 자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부모가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지 내가 표현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존감의 제일 중요한 자기 조절감이 그래서 생기고 그게 생겼을 때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옆에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로 주눅이 들어 있어도 원어민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말 하는데 애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럴 때 주눅 들어 있는 마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을 바꾸려고 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너는 하면 돼. 자신감을 가져. 이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주눅 드는 마음을 공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눅 드는 마음을 해결은 못한 채 표현도 못하고 상의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고립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색안경이 있는지 먼저 본다 1번. 그 다음에 봤었을 때 진짜로 주눅 들어 있는 게 발견되면은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색안경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이 마음을 피하고 싶거든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져야만 해. 이런 압박감으로 대화를 오히려 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는 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그게 됐었을 때 자신감과 내적 동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말 열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아까 중간에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책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의 사연자분이 현장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쪽에 계시는군요. 마이크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잠시 일어나셔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온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알아서 워낙 생활을 잘 하는 친구긴 한데 한 번씩 제가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달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잔소리가 좀 나오게 되면 알아서 할게 하고 항상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알아서 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네가 알아서 하면 좀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습이나 뭐 친구 관계 또 뭐 학교 이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이 제가 둘째가 큰아이하고 좀 5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큰아이 아까 그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성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첫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정말 성찰을 하고 저도 이제 부모 강의를 듣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모의 역할 페르소나 이런 부분들에서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초등학생이라면 제가 좀 많이 개입을 하겠지만 이제 거의 성인을 바라보고 있는 고등학생 부분에서는 자아 정체감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자기 주도성도 있고 하지만 아이가 해야 될 역할들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커지잖아요. 또 부모가 또 어느 정도 뭐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손 놓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개입을 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자꾸 자율성만 이렇게 제가 챙겨주기에는 저도 좀 불만족스럽고 아이도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그 아이의 만족스러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감안하기에도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지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이해가 잘 되고요. 아마 지금 뭐 중등, 고등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뭐 제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명확하게 이 지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간접 경험으로 진료를 통해서 많이 접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좀 오늘 주제가 성찰이기 때문에 성찰을 여기서 또 해야 되거든요. 무슨 성찰을 해야 되냐면 아이는 알아서 한다는 게 이제 자율성, 자기 주도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알잖아요. 그게 사춘기인 거 알고 나도 그걸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갈등을 왜 하실까요? 그것만 해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아이들을 사춘기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냅뒀더니 알아서 안 해. 이것도 있고요. 알아서 한다 그래서 냅뒀더니 이번엔 반대로 안 챙겨준다고 뭐라 그래. 어떤 애는 학원도 알아봐주고 이러는데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 인생의 키워드가 사춘기 때 작동을 해요. 사춘기 아이들은 절대로 독립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존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할게라고 하지만 근데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진짜 내 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게 의존이에요. 그때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알아서 안 하는데도 나를 진짜 알아서 하라고 믿어주나? 이 테스트예요. 근데 엄청난 인내심과 불안을 이제 경험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되게 고난이도거든요. 신뢰라는 측면에 있어서 진짜 고난이도인데 사춘기의 특성은 지금 내가 예전에 지금까지 봤었을 때 부모님이 내 편이었던 것 같아.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내가 성인 되기 직전에 해야 되는 마지막 테스트는 이래도 내 편이야? 이거예요. 이래도 내 편이야? 근데 엄마는 이때 테스트에 통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이러면은 너 편을 못하겠어. 이거.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아이가 의존과 독립에서 이제 독립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만큼 부모도 사실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의존 관계가 되다가 아마 첫째를 키워보셔서 더 아실 거예요. 진짜 나를 벗어나려고 그래. 지금 마지막으로 내 어떤 손 안에 있는 마지막 단계 같은 압박감이 있어요. 불안. 지금 나를 마지막을 지나면 이제 떠나버릴 것 같은. 물론 우리 집에 살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 맘 진짜 안 들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나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좀 아쉬워. 좀만 더 있어줘. 내 통제라는 용어가 약간 강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나와의 연결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부모가 이해하는 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성찰이죠. 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아이한테 자꾸 집착되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감정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감정은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고 얘가 진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안 될까 봐 이런 불안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나를 진짜 이제는 떠나기 직전이구나. 첫째 떠났고 이제 둘째 남은 거예요. 둘째 떠나면 나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 나의 역할과 상관없는 내가 있는 거가 없는 거의 차이는 바로 이럴 때 힘을 발휘해요. 내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요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힘은 아이와 상관없는 내가 있을 때 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길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조언을 하고 또는 공감을 하고 이럴까? 이건 이미 다 지식적으로 아실 텐데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서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질문자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분도 또 현장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 혹시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쪽에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본인의 질문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 제 질문은요. 초등학생 아이의 느린 행동이나 미숙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서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차분히 대화하고 싶지만 감정이 앞서서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의 마지막 부분 감정을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감정은 오늘 강의 들으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감정을 조절하려고 할수록 조절이 안 돼요. 아까 제가 파도 슬라이드가 잠깐 있었잖아요. 감정이 파도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요. 그때 어떻게 해야지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버텨요? 너 내가 조절할 거야. 너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쥐려고 하면 파도가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파도를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을 타야 돼요. 서핑처럼. 실제로 서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하면은 파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돌아버려서 바닥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파도를 내가 이기지 않고 바람의 방향, 파도의 방향 다 다르지만 그 방향을 내가 읽고 그거에 맞춰서 흐름을 타야지 서핑이 되고. 근데 실제로 감정이 똑같아요. 희노애락, 특히 이럴 때 답답할 때 화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내 마음에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를 떠나서 내가 이거를 화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까, 후회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까. 아까 말씀드린 뭐 신체적인 관리, 내 정체성이 있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정을 조절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화가 나는 게 부모들이 화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아이의 느린 행동이나 미숙한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뭔가 아이가 느리다 또는 뭔가가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건데 이런 부모의 색안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반대의 색안경이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서두르고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어른다워 이런 거를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린 부분 뭔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날까? 사실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페르소나라는 게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그림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부모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그림자는 아예 뭔가 사람이 느리다, 뭔가 사람이 미숙해 보인다 이런 뉘앙스를 느낄 때 조절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내가 경험한 어떤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색안경이거든요. 그거를 그럼 바라보면은 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더 짜증나요. 근데 더 짜증나지만 더 짜증나는 거를 내가 조금 견딜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진짜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안경을 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은 결코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요. 그렇게 막 기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모르면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더 큰 아이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나중에 중학교 갔는데 애가 더 느려. 더 꿈을 대. 그때 나는 더 짜증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발견하셨을 때 내 색안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 그게 바로 성찰이죠. 그거 하는 게 감정 조절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상관입니다. 제가 1대1 상담하면서 늘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예전에 이랬구나. 이거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랬었네요를 알게 되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성찰하면서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해했더니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의 어떤 화는 나지만 주체 못할 정도의 화는 안 나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감정이란 게 그거예요. 이해하는 것 동시에 해소가 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원장님과 함께라면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장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손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단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는 점 꼭 진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나는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질문 있다 하신 분은 저요라고 크게 손을 들으시면은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들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용기 있게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건네 주실까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왔고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돌 가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와 대화하다가도 순간순간 아이돌 춤을 막 춰요.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작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만 느끼는 행동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강의를 다니는데 학교 수업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링크로 사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후보에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요 용기 있게 손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의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되게 흔한 경우긴 해요. 요즘에 여자애들은 아이돌 춤을 갑자기 추는 거,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있는 거.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 그다음에 여자애들도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 시간에 이제 질환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가장 흔한 거는 ADHD랑 강박증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베이스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일반적이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춤을 추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춤을 추느라고 해야 할 걸 못하냐, 학업을 할 때 숙제가 자꾸 빵꾸 나고 친구랑 관계를 맺을 때 자꾸 혼자 앞에서 춤추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외가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질환 쪽으로 의심이 많이 되는 거고요. 춤을 추긴 하지만 TPO를 조금은 따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학업이나 교우관계나 가정관계 지장이 없으면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춤추는 건 너무 흔해요. 요즘에 길거리 가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원장님께서 또 좋은 방법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와의 대화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신 우리 정우열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는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분임 토의는 현장에서만 진행이 되며,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도 조사 링크가 현재 유튜브 댓글로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만족도 조사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로 그리고 또 댓글로 소통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